자, 이번 시간에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목표는 생물학적 관점의 성격 형성 과정을 안다 입니다. 생각 열기. 유전은 뭘까? 유전자. 우리가 과학 시간에 유전을 배우죠. 생물 쪽에서. 그렇지, 맨델의 유전 법칙. 기질은 또 뭘까? 그리고 성격은 타고나는 걸까? 만들어지는 걸까? 자, 뇌에는 전두엽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과연 전두엽은 우리 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첨부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 자, 생물학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단어를 몇 개 좀 체크를 해봅시다. 유전. 유전이란 부모의 유전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 진화. 생물 집단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추적해 집단 전체를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 기질.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타고난 성질, 태어난 성질. 성격.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의 적응과 연관된 독특하고 일관성 있는 사고, 감정, 행동의 경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질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라는 거예요. 타고난 성격, 타고난 기질이 유전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 영상 보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그의 연구 중에서 1989년에 시작된 종단 연구는 특정 기질의 유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So we brought in 500, one at a time, 500 16-week-old infants. Each baby came to the laboratory and was shown unfamiliar things. For example, mobiles with nice, brightly colored toys were moved back and forth in front of their face. 이렇게 강렬한 색상의 장난감을 아이들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고 알코올을 묻힌 솜으로 후각을 자극합니다. 예고 없이 커다란 풍선을 터뜨려 아이들을 자극해보기도 합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반응, 과연 이 아이들은 어떤 차이를 보였을까요? 어떤 아이들은 풍선을 보자마자 긴장하더니 풍선이 터지자 깜짝 놀랍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다른 아이는 형형색색의 장난감이 눈앞에서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울음을 터뜨리고 알코올을 묻힌 솜을 코에 대자 괴로운 듯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반응은 좀 다르네요. 눈앞에서 흔들리는 장난감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코 끝을 자극하는 알코올 냄새에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제롬 케이건 교수는 이런 반응의 정도를 통해 아기들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고 하네요. A temperament should be regarded as an initial tendency or bias that you're born with. That's in your biology, perhaps in your genes. Easier for a low reactive temperament than a high reactive to be sociable, easier to be sociable, easier to be bold, easier to be fearless, easier to take risks than for a high reactive. It doesn't mean a high reactive can't learn to be bold or learn to be fearless, but it's harder because of their inborn temperament. 그렇다면 여기 이 아기들은 어떨까요? 이 아기들은 태어난 지 48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신생아들입니다. 갓 태어난 이 아기들에게도 서로 다른 차이가 나타날까요? 신생아들의 목욕 시간입니다. 연약한 피부에 수건이 닿는 순간 아기들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되시지요? 그렇다면 이 아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의 손에 순순히 몸을 맡긴 채 담담하게 고통을 이겨내는 아기. 심지어 머리를 감길 때에도 온순한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Now that's very important. That says on the first day of life, the infants who will be high reactive are already different, which suggests that they inherited this bias.
And it reflects itself in an inability to be soothed when you're upset. 이 아이들이 세상과 만난 건 겨우 48시간. 하지만 혹시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의 기질 형성에 영향을 줄 어떤 자극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엄마의 뱃속에 있던 태아 시절로 말이죠.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보여지는 태아의 움직임에서 나름의 특성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좀 아까는 많이 움직였었어요. 다른 애들은 보통 초음파 볼 때 좀 얌전한 경우가 많은데 얘는 좀 많이 움직이네요. 초음파를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이 움직여서요. 그러니까 장기들을 봐야 되는데 자꾸 자세를 바꾸니까 선생님이 찾으러 다니셔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 움직임이 활발한 태아의 심박수는 어떨까요? 지금 막 움직였었는데 심박수 좀 재봤더니 지금 157회 정도 했었고 이번에는 태동이 많지 않은 얌전한 태아입니다. 아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얌전하게 있는 것 같아요. 태동이 많지는 않았어요. 원래 좀 얌전한 편이었고 애기 태동으로 힘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심장 뛰는 거 소리 좀 들어볼게요. 언뜻 들어도 좀 그 심박수가 좀 느리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네, 지금 118회에서 120회 그 정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확연히 다른 심박수와 태아의 움직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태동이 또 심한 경우에는 심박수가 아가들이 좀 보통은 올라가고 태동이 좀 적고 아가가 자고 있고 움직임이 별로 없을 때는 심박수가 기본적으로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은 태동이 좀 심한 아기들은 심박수가 다소 조금 더 높게 나타날 것이고 태동이 좀 적은 아기들은 심박수가 아무래도 조금 그보다는 낮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출산 경험이 있는 임산부라면 태아의 차이를 더 예민하게 느낍니다. 첫째 가졌을 때는 제가 미술관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직업상 클래식을 많이 듣긴 했지만 이렇게 잔잔한 음악이나 TV를 봐도 잔잔한 프로그램, 다큐라든가 그런 거 있죠. 뭐 여행 프로그램 이렇게 잔잔하게 나오는 거 그런 거 봤을 때만 반응을 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동적인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과학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만들기라든가 확실히 움직이고 그다음에 특히 뭐 축구라든가 이런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임이 많은 그런 내용 있죠. 그런 거 있을 때 반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다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Many people might ask, well, can you detect some temperaments before the infant is born? And I would say there's some hints. Some infants, fetuses in the second and third trimester, toward the end of pregnancy, they have a very sympathetically active heart. That the infants with these sympathetically very reactive hearts, they are a little bit more biased to be high reactive rather than low reactive. So in that sense, the high reactives are showing some of this, their temperament early before they're born. 그래서 생물학적 관점으로 본 우리의 성격을 이 표와 함께, 이 그림과 함께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질은 일단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 유전적으로 우리가 받은 거니까. 근데 이제 성격은 주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형성되고 이렇게 사춘기 이후에 성인까지 형성되고 완성된 거는 이제 잘 안 변해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성격은. 그러면은 사람이 변했어. 혹은 사람의 어떤 변화를 주고 싶어. 내가 달라지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습관, 행동 패턴, 생활 양식, 사회적 테크닉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 행동은 상황에 맞게 적응과 생존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다음에 4가지 기질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회피, 새로움 추구, 보상의존, 지속성, 이렇게 4가지요. 그리고 뇌가 이미 외향성과 내향성을 결정한다고 해요. 뇌는 선택에 있어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은 이미 유전자적으로, 기질적으로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외향성과 내향성이 결정되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는 어렸을 때 되게 내성적이긴 했는데 지금은 나는 앞에서 발표하고 뭐 이런 것들 잘 하는데 그럼 저 바뀐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은 사회적인 테크닉이 생긴 거고 생활 양식이라던가 생활 패턴, 습관 뭐 이런 게 변화된 거고 그리고 또 잘 생각을 해보면 외향적인 사람이 어떤 발표를 하는 것과 내향적인 사람이 어떤 발표를 하는 거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스킬이 늘은 거다. 내향적인 사람도 발표를 잘할 수 있다. 다만 내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발표를 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관련된 영상도 하나 살펴보고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뇌의 각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한번 보죠. 모든 가장 중요한 지적인 기능, 창의적인 기능, 종합적 사고 기능이 전두엽에 아주 가장 많이 몰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두엽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평생 우리가 서서히 발달하죠. 그런데 그 발달의 추세를 보면은 사실은 한 이제 유아기 3, 4세경부터 시작해서 한 7, 8세 초등학교 초년 정도까지가 가장 빠른 이제 전두엽 기능의 성숙을 보이고 있다. 창의적인 기능도 같이 연결돼 있죠. 그러면서 이 전두엽은 우리 인간이 이제 인간으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도 중요하고. 아인슈타인의 뇌라고 이야기하죠. 아인슈타인은 이 부위, 이 마리오웨라는 두정엽 부위가 상당히 다른 사람보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정엽은 입체 공간적인 어떤 상호관계, 사고를 이해하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언어 중추가 다 거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고 이걸 또 말로 표현하는 거는 주로 이 옆에 있는 이제 척두엽의 기능이고 당신의 뇌는 세상에 딱 하나뿐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재준이나 예은이의 뇌를 가지고 있지 않죠. 나의 뇌는 세상에 딱 하나뿐인 나만의 뇌입니다. 우리는 외모나 키 혹은 휜 손가락과 같은 독특한 생김새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금방 바꿀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 중에서 가장 가변적인 게 바로 이 뇌입니다. 뇌는 이미 태어나면서 1000억 개에 달하는 뉴런이 형성돼 있지만 이들 사이의 조합은 평생 동안 변해갑니다.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회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뇌는 사람에게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뇌의 역할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너무 다 세세히 살펴보면 진짜 과학 시간이 되어버리니까
사실 뭐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네, 전두엽, 측두엽, 대뇌, 두정엽, 후두엽, 소뇌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전두엽입니다. 전두엽. 그래서 이 뇌랑 성격이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볼 거예요. 전두엽은 이성을 관할하는 뇌 부위로 전두엽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면 본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뇌량이라고 해서 뇌와 뇌를 이어주는 다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쪽이 손상이 되면은 이제 사회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고요. 그리고 변형계는 본능을 갖고 있는 뇌고, 해마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고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은 불안과 우울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 알고 계세요? 뇌적인 구조나 뭐 기타 등등.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영상 보고 이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 핵심은 뭘까요? 다시 아이잖아 꿍 다시 꿍 아파. 함께 놀던 엄마가 망치에 손을 다친 척합니다. 엄마 아픈데. 아이는 엄마가 다친 게 마치 자기 잘못이기라도 한 것처럼 울먹이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나 엄마 다쳤어. 또 다른 여자아이를 볼까요? 이 아이 역시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아이들은 보통 상대방이 다쳤다고 하면 금세 그 아픔에 공감을 합니다. 그럼 남자아이를 한번 볼까요? 피가 난다고 하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너무 아프다. 이 아이는 다를까요? 저런, 아이의 웃기까지 하네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엄마 아야야 있어. 서준이 호해주세요. 엄마 아야야 있어. 호. 서준이도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반면 서준이의 쌍둥이 서현이는 바로 이것이 남녀 차이의 핵심입니다. 일명 공감 능력과 체계화 능력으로 남녀 차이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최근에 그 성차를 설명하면서 나온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공감화, 체계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공감화 능력은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반면에 체계화 능력을 본다면 남자아이들이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공감화는 여성의 특징이고 체계화는 남성의 특징으로 공감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체계화 능력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구조로 어떤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빨리 잡아내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일관되게 보여주는 이 차이는 왜 나타나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아이들의 눈에 있습니다. 망막이 다르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의 망막이 여자들의 망막보다 두껍습니다. 그것은 키, 연령과 무관합니다. 망막에 분포한 시세포가
남녀 간의 차이를 만듭니다. Parvocellular ganglion cells are specialized for detection of color and texture. Magnocellular ganglion cells are specialized for looking for movement and direction of movement and velocity. 남자아이들은 움직임에 예민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장난감도 그러한 것을 선호합니다. 자동차처럼 움직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눈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분홍색을 더 좋아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성차는 망막뿐 아니라 눈을 관장하는 뇌에서도 나타납니다. 남성의 뇌는 그 성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시상하부의 일부 영역이 여성에 비해서 2.5배 이상 큽니다. 시상하부는 성적 행동, 체온, 감정 등 사람의 본능에 관여합니다. Analyzed the data separately for men and separately for women, and much to our surprise, we found different brain areas were related to intelligence in men and women. Now, in our study, the men and women were matched for IQ. The amount of gray matter that's related to intelligence in the men is right in the center of the front, whereas in the women, the areas related to intelligence are more to the sides of the front. There are different brain pathways that can lead to the same level of intelligence. 차이는 차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만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Different brain pathways. Differences between girls and boys. Different pathways. 심리적인 그러한 특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하는 거는 다르게 교육하는 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How would you feel if is not a good question for most boys and for most men. If you must ask a question like that, ask what would you do if? 행동의 결과를 자꾸 예측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그러한 그 움직이지만 이거로 인해서 아주 큰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네가 다칠 수 있고 소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자꾸 내가 남보다 못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강할 수 있습니다. And the problem is, in this country, we're trying to teach girls and boys to read and write at 5 years of age.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게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To understand how to bring that out, how to nurture that diversity among boys and among girls. 서로 간에 차이가 있음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손가락 연구는 최근 성차 연구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손가락의 길이가 성호르몬과 관련이 깊다는 이론입니다. When you first hear about digit ratio, you think, what? Are you really telling me that this finger indexes testosterone exposure relative to my estrogen exposure? And there are questions around, well, why is that? What's specific to this finger that makes it sensitive to estrogen and this finger that makes it sensitive, relatively speaking, to testosterone? Ratio between the length of the second finger, the index finger, and the length of the fourth finger, the ring finger. And these two fingers we think are sensitive to estrogen before birth, that is the index finger, and the ring finger is sensitive to testosterone before birth. So the longer your ring finger relative to your index finger, the more testosterone you've had before birth. 성별의 변화는 자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맨 처음 모든 태아는 여아입니다. 8주에서 14주경 태아에게 전달된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남아가 되는데 이것이 생식기 차이를 만들고 뇌 차이를 만듭니다. 여분의 테스토스테론이 뇌를 더욱 남성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재밌지 않아요? 여자와 남자가 애초에 뇌가 다른 상태에서 태어나고 뇌 구조가 다르고 생각 자체와 행동 패턴이 아예 다르다는 거. 여자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남자는 체계화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자의 뇌와 남자의 뇌의 이런 다른 이유는 태아 때 호르몬의 양에 따라서 성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모두가 같은 어떤 한 태아로 있다가
어떤 호르몬의 양이 더 많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여성과 남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은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17%의 뇌는 성별과 다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네. 이것도 되게 과학적이고 생존에 직결된 건데, 왜냐하면은 세상에 다양하게 적응할 수 있는 개체를 남겨둬야 되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세계가 어떤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위기에 겹쳤다, 뭐 어떤 재앙이 왔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 17%는 살아남겨야 된다. 그래서 이 양쪽 성향을 갖고 있는 혹은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존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이 정도 퍼센트의 이지는 남겨놓는 거죠. 이렇게 진화를 시킨 거죠. 즉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이해하고 인지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젠더 갈등을 일으킬 게 아니라 이 젠더 갈등에 대해서, 다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은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성격은 기질,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거다. 그리고 성격은 성장 과정의 환경에 의해 내가 변화하는 거다. 내가 발달하는 거다. 그러면서 형성이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생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 행동은 사회를 적응하면서 상황에 맞게 발현된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다. 바뀔 수도 있다. 라는 건데, 이것이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생활, 양식, 테크닉, 사회적인 테크닉이 생긴 거나 습관이 새로운 습관으로 덮인 거나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관점의 성격 형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